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임춘 선생의 공방전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적은 기록을 가리켜서 전기라고 하지요. 어릴 때 위인전 좀 읽어본 학생이라면 쉽게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온 몇십 년의 인생이 한 권에 정리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사물 역시 전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가전체 문학에서는 사물이 주인공이랍니다. 왜 가전체 문학은 어려울까요? 오늘 함께 해볼 작품인 공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첫째, 사물은 세상에 태어나서 사라지기까지 그 역사가 너무 깁니다. 둘째, 역사 속에서 공방과 얽힌 사람을 꼽자면 시대별로 너무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요. 사실 공방전을 완벽히 읽으려면 중국 화폐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요. 역사 속 인물과 시대별 정치, 경제 상황까지 속속들이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전체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 문학이에요. 그러니 각 시대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각 인물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라가며 읽어주세요. 먼저 공방의 가계부터 살펴보죠. 공방의 조상은 수양산에 숨어 살아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수양산의 골 속에 둥지를 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제 때 처음으로 쓰이면서 점점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여기서 황제는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인 황제가 아니라 헌원씨를 가리킵니다. 헌원씨는 관상가의 조언을 듣고 공방의 때를 벗겨서 광채가 나도록 만들죠. 그 전까지 공방의 조상은 워낙 굳센 성질이라서 잘 쓰이지 못했거든요.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공방의 조상은 돈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방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나라에 세금을 매기는 일을 담당했지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공방이 나옵니다. 공방은 천의 아들로 쉽게 말하면 옛날 동전이에요. 겉보기에 바깥쪽은 둥글고 안쪽은 모가난 모습이죠. 공방의 자는 관지였는데요. 이건 돈의 꿰미라는 뜻이에요. 공방은 아주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백성과 작은 이익을 가지고도 다투고 물건값을 마음대로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를 반영한 모습이겠죠? 상업과 금융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농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더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작은 이익을 내는 것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게 됐죠. 다음으로 공방은 타고난 아첨꾼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벼슬을 사고 팔아요. 공경대부의 벼슬 역시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 공경대부들도 모두 공방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 아첨하지요. 당시에 돈으로 관직을 사고 조정의 신하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공방은 뇌물도 받습니다. 누가 주는 돈이든 돈이면 다 받아요. 시정의 잡배들이라도 재물만 많으면 다 사귀었습니다. 그는 시시각각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처세술까지 아주 탁월했지요. 단적으로 공방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방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이 중하다. 나라의 중심이 된 공방은 역사 속에서 굵직한 행적을 남깁니다. 먼저 한나라 때예요. 공방은 홍려경이 됩니다. 홍려경은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벼슬이죠. 공방은 오나라 비왕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비왕 덕분에 아주 큰 이익을 챙겼습니다. 오나라의 왕은 구리 광산을 개발하고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었거든요. 특히 예장군이라는 지역에 구리 광산을 만들어 놓고 사전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위조지폐예요. 개인이 위조한 가짜 돈이니까요. 이렇게 마음대로 돈을 만들어서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걷지 않고도 아주 부유했죠. 무제 때에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공방이 부민후가 됩니다. 이때 공방은 염철승 금과 손을 잡는데요. 염철승은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승상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무제가 염철 전매 정책을 펼치면서 돈을 벌어들인 것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철과 소금 그리고 돈이 서로 손을 잡은 거지요. 반대로 원제 때가 되어서는 공방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공우의 상소로 쫓겨나게 된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방이 오랫동안 어려운 직책을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의 이익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가 다 공공하며 더구나 뇌물이 낭자하고 청탁을 버젓이 행하오니 대저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이르게 된다 한 것은 분명한 옛날의 경계니 청컨대 그를 면직시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옵소서. 실제 역사 속에서 공우는 여러 번 궁중에서 사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우의 말에 사용된 구절은 주역에 나오는
부차승치구지라는 구절인데요. 이 말을 공방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 공방과 같은 소인이 높은 벼슬에 있으면 그 주위로 도둑 같은 벼슬아치들만 모여들고 질서가 흐트러진다라는 뜻이에요. 임금은 어쩔 수 없이 상소를 받아들이고요. 공방은 벼슬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공방은 별로 아쉬워하지 않아요. 머지않아 자신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예언까지 남기고 사라지죠. 나는 국가의 경비를 충족하게 하고 백성의 재물을 풍부하게 하려던 것뿐이었다. 나는 등용이 되든 말든 상관없다. 내가 행하던 정책은 오래지 않아 다시 시행될 것이다. 쫓겨나면서도 뻔뻔하고 염치 없는 태도를 보이죠?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역사상 돈을 몰랐던 시대가 있을 수는 있어도 한 번도 돈을 싫어했던 시대는 없었으니까요.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달라지는 동안 공방을 대하는 태도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진나라 때입니다. 화교라는 사람은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너무 좋아해서 손으로 늘 돈을 세고 있었대요. 이런 소문 때문에 화교 전벽, 화교가 돈을 사랑하는 버릇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지요. 이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노포였습니다. 노포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여기는 모습을 비꼬는 글을 쓰지요. 그게 바로 전신론이에요. 화교의 무리 중에는 위나라의 완적도 있습니다. 완적은 화교랑은 달라요. 그는 조정에서 물러난 사상가로 돈 욕심은 없습니다. 중림칠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완적은 술에 약합니다. 부패한 정치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집에서 많은 공방과 어울려서, 즉 돈을 많이 써가며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진나라에는 왕이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이보는 공방을 그것이라고 부르면서 상대도 안 했어요. 사실 왕이보의 부인인 곽씨는 무척 돈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왕이보는 더더욱 돈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나라 때입니다. 공방의 예언대로 당나라 때가 되자 다시 사람들은 공방의 술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공방이 죽은 지 오래라 그의 제자들이 쓰이지요. 당나라 유한의 재정정책이 중심이 되는데요. 유한이 탁지 판관을 맡으면서 경제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풍년일 때에는 곡식을 약간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서 저장하고요. 흉년에는 시가보다 조금 낮게 팔면서 곡물의 가격을 조절하죠. 이게 바로 상평창입니다. 이렇게 공방의 술법이 널리 쓰이면서 나라에서는 이미 떠난 그의 품계를 높여주기까지 했어요. 남송 때에는 재정 부족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종은 왕안석과 여해경에게 나랏일을 맡기죠. 왕안석은 이때 여러 가지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서 나라의 재정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청묘법인데요. 이 법은 부자 상인들이 곡물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빚을 지는 서민들을 위해서 나라가 직접 나서도록 합니다. 식량과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준 거죠. 요새 정부 지원 대출이나 서민 대출처럼요. 하지만 반대파였던 소식은 이런 법을 시행하는 게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효과를 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왕안석이 너무 독선적으로 조정 일을 처리한다고 상소를 올리기도 하지요. 상소의 결과는 좌천과 귀양이었지만 소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법의 폐단을 계속 황제에게 알립니다. 청묘법으로 어려운 백성들에게 국가가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만 빌려주는 곳 앞에는 도박장이 있고 돈을 날린 백성의 집과 땅을 빼앗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외면한 왕안석의 정책은 오래가지 못했죠. 신종이 세상을 뜨면서 왕안석이 이끌던 무리가 모조리 몰락했고요. 새로 정승이 된 사막왕은 왕안석이 만든 제도를 모두 없앱니다. 자연스럽게 공방의 무리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죠. 그 후에 공방의 아들 윤이 나왔지만 성품이 경박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요. 후에 세금을 관리하는 수령령이 되었다가 작물이 발각돼서 처형당합니다. 여기서 작물은 불법적으로 손에 넣은 타인의 재물을 가리켜요. 잠깐 중국 화폐의 역사를 돌아보면 당나라 때에 벌써 동전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중량이 곧 가치인 동전이 점점 가벼워지거나 품질이 나쁜 원료로 만들어졌죠. 예를 들어 구리가 80% 정도 되어야 하는 동전에 구리를 적게 넣는 방식입니다. 즉 윤이 작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동전의 가치가 예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마지막 역사가의 논평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원제 때 미리 공방의 뿌리를 뽑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요. 맞아요. 공방으로 인해 사회가 부패해지고 사람들이 농사에도 게을러지고 작은 이익을 따르게 되고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웠죠. 이를 통해 작가인 임춘 선생은 돈의 폐단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돈의 이야기,
임춘 선생의 공방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